자, 그럼 미쓰고 안녕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미쓰고께서 이제 또 수업에서 언급할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 요거 이제 파동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파동함수를 이제 뭐냐면 여러 원자 오비탈들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하이드로제닉, 요 말의 뜻이 뭐죠? 그렇지. 오, 역시 가빈스. 버로버로버로버 하이드로제닉, 전자가 하나,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전자가 하나뿐인 이런 말이라고 했었죠. 자, 이럴 때 여기 이제 이런 꼴로 표기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 파동함수. 아시겠죠? 파동함수. 자, 이때 첫 번째 핵으로부터의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극 좌표계로 표현한다. 자,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좌표계는 무슨 좌표예요?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좌표는 무슨 좌표예요? 보통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좌표는 무슨 좌표예요? 직교 좌표계죠? 직교 좌표계. X축, Y축, Z축 직교 좌표계잖아.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직교 좌표계를 쓰지 않습니다. 왜? 직교 좌표계를 쓰면 수식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뭘 사용한다? 극좌표계를 쓴다. 극좌표계를 쓴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R, 시타, 파이 요 세 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조 R의 뜻은 뭡니까? 이 R의 뜻은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거를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거리 R은 어떤 정의역을 가져야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양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거리, 음수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거리는 음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리는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0이다, 뭐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을 포함시켜도 그만이고 안 포함시켜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R이 0이다. 그러면 그 전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핵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 화학전자는 핵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화학전자는 핵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리를 0으로 규정을 하고 그때 핵이 전자에 있을 확률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0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건 거리는 양수다라고 하면 3차원에 있는 모든 거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타라고 한 건 뭐죠? 세타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지. 세타가 뭐였죠? 그렇지. 바로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그것을 세타라고 했었죠. 세타. 그러면 이 세타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도부터 몇 도? 그렇지. 바로 0에서 180도까지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됐죠? 요거 사실은 저번 시험 범위였죠. 바로 직전 시험 범위였죠. 요런 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도에 있으니까 무슨 도? 위도에 있으니까 또 무슨 도? 나머지 경도.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경도 그게 파인데 어느 축으로부터의 경도죠? X축. 그거를 파이라고 쓰는데
이 경도는 정의역을 어디서부터 어디? 경도는 어디서부터 어디? 그렇지. 0에서부터 360도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이치를 저렇게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관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Z축은 R 코사인 세타 Z축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런 또 XYZ 직교좌표하고의 관계도 있었죠. 그래서 간단한 기하학을 적용하면 저런 거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저런 녀석들로부터 뭐 PX, PY, PZ를 표현하고 막 그런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저번 시험 범위였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가 변수가 되는 함수, 그거를 지금 파동함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파동함수를 몇 부분으로 나누죠? 파동함수를 몇 부분으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요 파동함수 파이를 두 부분으로 쪼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각각이 뭐야? 그 각각이 바로 저 R이라고 하는 녀석. 얘를 레디얼 파트. 아시겠죠? 레디얼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고 하는 게 윤서야, 얘 이름 뭐였죠? Y라고 하는 녀석 이름이 뭐였죠? 그렇지. 윤서 영어도 잘하고. 윤서 그렇게 영어 잘해요? 윤서 혹시 뭐 소말리아 때 태어난 거예요?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거기 사람 영어 잘하시거든요. 소말리아 거기 사람들 주 직업이 해적이죠. 그래서 해적이면 영어를 해야 해적을 해먹을 거 아니야. 아니 말이 통해야 물건을 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인데 이상하게 3,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 막 이런 말을 하면 도둑이 구석기 시대 말로 말을 하면 뺏기는 사람도 뭘 줘야 될지 모르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해적들도 영어는 한다. 아시겠죠? 그래. 하여튼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윤서가 영어를 잘해서 소말리아인가. 자, anyway.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앵귤러 파트. 스고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야 편의상 수리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시는데 재밌는 건 바로 저러한 파동함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경계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저 파동함수가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수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건, 그거를 뭐라고 했었죠?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수리적인 조건을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이 바로 양자수. 양자수 영어로? 그렇지. 퀀텀 넘버. 퀀텀 넘버 이키마쇼. 그래서 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왜 그거 정상파? 정상파? 정상파 영어로 뭐죠?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죠? 기억나죠?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정상파가 나타나는데 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현의 길이라고 합시다. 현의 길이가 L이야. 그럼 여기서 정상파가 나타나는 조건은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정상파잖아요. 이럴 때 이 정상파가 나타나는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 현의 길이 안에 정상파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있다 라고 표현해.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지? 이럴 때 요 자연수로 표현되는 요 n 있지, n, 요 n 이게 수학 전문 용어로 경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물리학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이런 형성 조건, 그걸 수학에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실효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양자수라는 개념이 20세기 초에 저런 말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원 개념은 이미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기 수백 년 전부터 수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그냥 경계 조건이라고 해도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이제 가오를 챙기는 거지. 그래서 말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권력이잖아. 권력을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 바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만드는 거지. 그거 중에 하나가 양자슈. 알겠죠? 양자슈. 자, 그런데 그 양자슈가 지금 여기에 NLML 세 개가 소개되고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각각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본 걸 건데, 첫 번째 1, N 이름 뭐예요? N 이름 뭐예요? N 이름 그 유명한 Principal Quantum Number. Principal Quantum Number. 알겠죠? 그거 번역을 뭐라고 한다? 즈 양자수. 아시겠죠? 즈 양자수.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N. 자, 주양자수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주양자수 조건은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뭐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두 번째 2. 자, 요거 이름 뭐예요? 요거 이름. 그렇지. 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되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윤서야, 물리 시간에 각운동량 배운 적 있죠? 네. 그 각운동량을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운 각운동량이 바로 영어로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바로 각 운동량 양자 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각 운동량 양자 슈. 자, 근데 각 운동량 양자수를 다르게 또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었죠? 오, 그렇죠. 얘를 다른 말로 뭐 부양자수 아니면 뭐 방위양자수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이제 윤서야, 요 두 번역의 차이는? 정답! 그렇죠. 바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친밀하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 친밀하다. 그 말. 여기 윤선 좋아. 중요한 걸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자기 편한 식으로 이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anyway. 그러면 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지금 저 주어진 L인데, 자, L은 어떤 값들을 가져 나갑니까? 바로 0부터 해서 n 빼기 1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죠. 좋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가군동량 양자수는 우선 첫 번째 누구에 종속돼 있다? 주양자수에 종속이 돼 있다. 그리고 그 관습적으로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뭐라고 하죠? 0일 때를 관습적으로 S라고 하죠. 1일 때를 P라고 하고요. 2일 때는 B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습적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ML이 뭐죠? ML이 뭐죠? ML이 뭐냐? 바로 봐. Magnetic Quantum Number.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자기 양자수. 자기 양자수. 자, 쓸 때 뭐로 표현하느냐? ML이라 표현을 하고 값이 마이너스 L부터 1씩 증가를 시켜가지고는 L 빼기 1에 L까지. 요거의 그 지금 기본적인 양자수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뭐냐 가장 기본적인 그 뭐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에서 이렇게 파동함수를 규정하기 위한 세 가지 양자수가 나타나고 각각의 이름과 조건이 이러하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여기서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짜자자잔. 두 번째, 이 각 오비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봐. 짜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그래서 H 이름이 있는데 H 혹시 이름 H?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 C는 광속. R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 상수입니다. 상수라 얘네들이 다 상수 묶음입니다. 근데 막 상수를 왜 저렇게 쪼개놨느냐? 이제 관습적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를 쪼개놓으면 이후에 수식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약분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편리해가지고 저렇게 관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상수니까 다 곱하면 어떻게? 다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냐면
1300 대략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13.6 일렉트론 볼트 편의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의 제시되고 있는 단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편의상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뭐 상수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Z, Z는 멍미? Z는 멍미?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수소면 원자 번호 얼마? 수소면 1, 힐륨이면 2, 리튬 3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만큼 핵의 전하량이 세지잖아요. 그만큼을 저기 이제 표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 밑에 써놓은 N은 뭡니까? N이 뭐예요? 뭐 저기 여기는 주, 양자, 슈 아시겠죠? 주, 양자, 슈. 그래서 주어진 원자의 원자 번호가 정해지면 사실 누구로만 결정이 된다? 주형자 수로만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죠?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무슨 에너지죠? 뭐라고?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표현입니다. 궤도? 아, 중학교 때 궤도라는 말이 나오나요? 궤도는 말 쓰나? 불꽃 반응 불꽃. 이야, 우리 가빈은 불꽃이네. 불꽃 가빈. 좋아. 자,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써주면 너무 허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 억지라고요? 아, 껍질이요? 아, 껍질. 껍질이라는 말을 중학교 때 배우진 않죠. 뭐 돼지 껍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쫙 구워 동파육 만들어 먹고. 그래. 무슨 에너지? 바로 이 표현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한 거죠?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핵하고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죠. 자, 핵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자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더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표현은 역학적 에너지 준이이며 그 다음 이 녀석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두 번째 그래서 1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이 녀석 바로 보어 모델의 결과랑 동일합니다. 자, 파동함수를 도입하는 역학을 무슨 역학이라고 합니까? 웨이브 펑션을 도입하는 역학을 무슨 역학이라고 합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양자역학.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어 모델은 양자역학입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인 왜그 보호 모델 이렇게 원자 있고 전자가 뺑글뺑글 도는데 막 가군동량 양자와 써가지고 막 쓰는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입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양자역학 얘는 아닙니다. 이게 왜 양자역학이 아니라는 뒤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쟤는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저 역학적 에너지 준위는 결론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보어는 보호 모델을 만든 다음에 뭘 받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말은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닐지라도 그 보호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은 이후 양자역학이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포함해야 되겠습니까? 포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수식을 구성을 할 때도 기존 노벨상 받은 거를 위배하는 논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중요 몇몇의 개념들을 포섭하도록 수식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노벨상 전하는데 틀렸어 이러면 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양자역학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수식이 조작되었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이거 보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니야. 신기한 건 아니야.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야. 이게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다 변명하고 그러는 거야. 인간 사는 건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호 모델로 예측하는 결과와 같다. 두 번째 이 얘는 짜잔. 자, 리가들리 서브가 무슨 말이에요? 관계없는 이런 뜻이죠. 바로 이 주어진 수식에 가군동락 양자수 나타나나요? No. 자기양수 나타나나요? No.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됐죠? 왜 지금 LML하고 무관하죠? 굳이 이유를 쓰자면? 왜 지금 저 에너지 준위가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랑 무관하죠? 왜 식에 나타나진 않죠? 를 묻는 거예요. 바로 전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모델이에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전자가 하나뿐이고 전자가 하나뿐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다전자 원자에서는 저 주어져 있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저 에너지 준위가 N이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L은 뭐?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때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가 모두 다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그게 전자가 하나뿐이냐 여러 개냐의 극단적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전자가 여러 개다. 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차이는 뭐예요? 전자가 하나인 상황과 전자가 여러 개인 상황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간 청력이 있는 거지. 너무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지울게요. 해준다, 해준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지우자. 세 번째, 앵귤러 모먼텀. 윤서야? 앵귤러 모먼텀 우리말 번역이? 그 가운동량. 가군동량. 물리 시간에 가군동량 배웠죠? 그 가군동량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회전하는 물체는 고전역학적으로 가군동량이 나타나겠죠. 자, 가군동량 물리 시간에 배우면 무슨 움직임을 할 때 가군동량이 고려돼요? 무슨 움직임을 할 때? 뱅글뱅글 회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왜 뱅글뱅글 회전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이제 핵이 있고요. 짜잔. 요거 이 전자 궤도고요. 그러면 여기에 짜잔. 그럼 윤지스? 이거 뭐예요? 전자. 그럼 이놈의 전자가 핵의 인력에 끌려가지고는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회전 운동한다. 라고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핵에서 전자까지의 짜잔 방향 벡터.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방향 벡터 그 다음 요 전자의 A 두 번째 이 속도 보이시죠? 속도. 그러면 이때 알다시피 바로 그 유명한 가군동량. 어떻게 나타나느냐? L이라고 쓰고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때 P라고 표현되는 게 무슨 운동량이에요? P라고 표현되는 건 무슨 운동량이에요? 선 운동량이잖아. 선 운동량. 그래서 이때 얘를 mv 벡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이때 요 m은 누구의 질량? 전자의 질량.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이상한 표현, 이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하죠? 이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하죠?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 영어로? 외적 영어로?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벡터 프로덕트. 왜냐하면 외적을 하면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요? 다시 벡터가 나와요?
외적어를 하면 다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생산된다라는 뜻으로 벡터 프로덕트라고 해요. 외적어를 알겠죠? 그럼 내적은 영어로 스케일러 프로덕트 알겠죠? 내적하면 스칼라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제 내적은 영어로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얘가 바로 가군동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적에서는 방향 잡을 수 있지. 방향. 무슨 법칙으로 방향 정해놨어요? 오른손 법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요 경우 요거하고 요거 외적을 시키면 저 가군동량이 8 이렇게 딱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가군동량 정보의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가군동량 정보의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군동량은 어떤 속성의 물리량입니까? 가군동량은 어떤 속성의 물리량입니까? 벡터죠, 벡터. 자, 벡터의 만약 모든 정보를 안다면 벡터의 무엇과 무엇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안다는 거죠.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다 알면 그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이유는? 바로 uncertainty 프린시플이요. 우리말 번역? 불확정성 원리. 누구의? 하이젠베르그.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부만 알아낼 수 있다며, 일부만. 그럼 그 일부 중 뭐만 알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 크기입니다. 크기. 그 전자가 운동함에 있어서의 크기, 가군동량의 크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과정까지 오려면 미분방 역시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해볼 필요 없고요.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도 뭐 여러분이나 일반학 수준에서는 필요도 없는 건데 미쓰고가 저걸 언급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런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는데 미쓰고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 L 이름이 뭐였죠? L 이름이 뭐였어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너버였죠. 왜 얘 이름이 가군동량 양자수인지 알겠죠? 바로 가군동량의 크기를 얘기해주는 양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름이 가군동량 양자수인 것입니다. 알겠죠? 이때 H바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 이름이? H바는 뭐예요? H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H가 뭐였죠? 플랑크 상수였죠.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를 숫자 2파이로 또 나눈 상수. 그거를 H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로부터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어떤 전자의 가군동량의 크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가군동량 정보의 일부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축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 바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짜잔. 저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벡터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방향을 어떻게 나타내요? 방향을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으로 쪼개서 방향 벡터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놀라웠게도 X, Y축 성분은 양자역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L이 1이다. 자, L이 1이면 사실 무슨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ML은 뭐뭐뭐를 뜻하는 거예요? 뭐뭐뭐? 마이너스 1, 0, 1을 뜻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L1 넣어봐요. L1 넣으면 1 넣으면 값이 뭐가 돼요? 루트 2가 나오죠? 뭐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요. 그러면 L이 1일 때 그 가군동량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편의상 지축을 하나 정해줍니다. 지축을 하나 정해줍니다. 이때 크기는 알 수 있다고 했죠. 크기가 뭐냐면 자, 요런 식의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이때 어떤 원점으로부터 요 콘을 그리거든요. 콘의 요 옆면을 따라 표현되는 이 벡터의 요 크기를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사실 어떻게 된다? 크기가 루트 2라는 거는 알려져 있지만 이 녀석의 X축, Y축 성분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가 크기가 루트 2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X축, Y축 성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벡터가 여기를 향하고 있는 여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가 이 콘의 모서리를 향한 어느 쪽 어딘가인 거야. 근데 이게 여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보조선을 놓고 그려놓는 거지. 그런데 뭐는 알 수 있다고? 근데 뭐는 알 수 있다고? Z축 성분만 알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 요렇게 보조선을 넣어서 직각 보조선을 딱 넣어가지고는 요 점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 크기가 1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L이 1일 때 요렇게 아예 여기가 직각이고 이 크기가 루트 2인 원 위에서 가군동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크기는 2인 벡터인데
그게 x축의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야.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경우 지축 성분이 나타나, 지축 성분이 안 나타나. 바로 요 그려놓은 이 보조선, 흰색 보조선이 이게 xy 평면을 뜻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뭐야? 지축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ML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 얘는 뭐냐? 요거 역시나 크기는 루트 2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 때 아래쪽으로 지축 성분의 크기가 1인 것.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것.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각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지축 성분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자, 1, 2 됐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렇게 이때 놀랍게도 요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적용되면 ML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자, 원래는 에너지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이 지축 성분의 각운동량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놈 중에 어떤 건 불안정해지고 어떤 건 안정해지는 에너지 준위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에너지 준위를 분리할 때 필요한 게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이름을 매그네틱 자기장 양자수라고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는 자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석하고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자석이 딱히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에서는 저것 때문에 자석하고 물질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이 오비탈과 관련된 각운동량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내일도 있죠? 내일에서 오늘 뭐야?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고 내일은 없네. 월요일 날 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알겠죠? 그래서 윤지수 월요일 오세요. 윤지수 월요일 오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윤서수는 월요일 올 수 있어요? 월요일 올 수 있어. 좋아. 그다음에 가빈스 월요일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저기 누구냐? 부겸이 보면 오라고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안녕.